그러면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하실 우리 김동춘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동춘입니다. 이 너무 무겁고 좀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야기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혹시 그래도 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5.18 이 역사 정의를 위해서 그 광주에서 진행됐던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략 그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또 이렇게 그 5.18 과정에서 희생당하신 또 고통을 겪으신 분들에게 혹시라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상처가 된다면 거기에 미리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제 오늘의 이야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제가 한 10년 동안 6.25 민간인 피학살 운동과 이제 정부에서 또 일을 했던 경험들, 이런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특전사와 그 공로자회의 어떤 그 대국 선언, 그 다음에 기습 참배를 보고 제가 그냥 이렇게 들었던 생각인데요. 오늘 이야기도 아마 그거와 관련이 될 텐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 윤미향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신대 운동 쭉 해왔던, 그래서 그 이용수 할머니의 말하자고 하면은 이제 좀 증언, 또 이 위안부 운동을 30년 동안 해왔던 윤미향에 대한 공격들,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어떤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분하고 또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충돌할 수도 있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우리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의에 큰 희생을 당하지 않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직접 그 고통을 겪은 분들만큼의 깊이 그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고통을 겪고 또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고통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가 무조건 100%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용수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이분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만났고 또 뭐 윤미향 씨가 공금을 이용을 했다 비판을 하시고 하는데 뭐 아쉬운 점이 있었겠죠. 섭섭한 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일제 말에 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통을 겪은 그분들의 정말 진정한 역사적인 뭐라고 할까? 진실 혹은 명예회복, 정의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 회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 저도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금 제가 이사로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큰 쟁점에 부딪히는 게 소위 말해서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거기서 이제 기여를 한 분들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군사정권에서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런 분들, 독립운동 과정에서 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과 예를 들면 본인이 그렇게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찰이나 이쪽에 고문을 당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개념이나 범주가 우리 사회에 참 애매하게 되어버렸고, 그 결과 이제 오늘의 이제 제가 마무리할 때도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 4.19 유족회가 저는 그 최악의 경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19 당시에 데모에 참가해서 거기에서 학생,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 대부분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물론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이분들 넓게 보면 전부 다 공로자인 것은 맞지요. 맞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4.19 유족회가 계속 쪼개지고 분열되고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용단체, 어용단체가 되었죠. 어용단체가 되어서 결국은 이 4.19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승만을 무너뜨렸던 그 정신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길로 가게 된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19와 관련된 지금 뭐 대구의 2.28, 그 다음에 마산의 3.15, 대전의 3.15, 서울의 4.18 해가지고 이게 국가기념일로 그냥 다 지정이 되고 모두가 다 유공자라고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작 4.19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일이나 현실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이 국가의 정부의 코가 끼인 거죠. 이 보상이라고 하는 여기 코가 끼인 상태고, 또 이분들이 정말로 그런 4.19 정신을 제대로 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실천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그래서 저는 이 4.19 유족회 혹은 4.19 공로자회의 반면교사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오늘의 제 이야기와 관련된 굉장히 무거운 걸 던져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분들이 희생당했으니까 그분들 이야기 들어줍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역사적인 정의는 결국은 이분들이 다 그러면 대표해야 되나? 이런 질문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의 이야기도 이제 그 문제와 관련이 될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광주 5.18은 특전사와 이 말하자면 희생자, 피해자 혹은 공로자 이분들만의 타협으로 이게 결국 마무리되고 그게 역사 정의의 문제야. 인간 결국은 제 첫 질문인과 동시에 오늘의 이야기가 아마 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결국 이 모든 이 역사적인 운동이나 혹은 항쟁 혹은 민주화 투쟁에는 이 두 범주에 불의의 희생자가 있고 적극적인 투쟁해서 공로를 세운 분들과 이른바 항쟁의 주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말하자면은 적극적인 투쟁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피해를 입은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피해만 입은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극적인 투쟁은 했으나 피해로는 약간 피해갔던, 약간 생존할 수 있었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적절한 보상을 해주냐, 이 문제가 결국은 깔끔하게 시작부터 정리가 안 돼서 결국 오늘에 이까지 온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질문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참배, 특전사의 참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저는 그 바깥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어이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폭력 사건만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할 때 나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이건 미안한 게 아닌 것이죠. 이거 기본 사람과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이 중요한 이 심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내가 혹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직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이런 잘못을 벌여서 미안하다, 이게 안 되면은 이거는 사과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뭐 며칠 전에 어제도 그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뭐 수십 번 사과하지 않았느냐, 왜 자꾸 사과를 요구하냐, 일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그냥 한국 대통령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아니 그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않느냐? 아니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의 인정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못했고 사과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법인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사과가 아닌 것입니다. 수십 번을 해도. 그 점을 뭐 한국의 대통령이 그냥 수없이 사과하지 않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그냥 서울에서 관찰하기도 특전사의 참배는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게 자기 선배 혹은 그 조직이 당시에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명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돼서 이런 피해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아무런 발언 없이, 사과도 물론이고 아무런 발언 없이 그렇게 기습 참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그 과정을 같이 합의한 이 말하자면 부상 공로 이분들도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화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뭐를 잘못했는가에 대한 인정과 그 인정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사과는 절대로 화해로 갈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도 그러한데, 이런 광주의 문제도 저는 그게 이제 이번 참배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저도 노태우 때 90년, 88년 이 청문회부터 이제 계속 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생각인데, 결국은 국가가 가해자인데 국가가 후속 조치까지 다 취하는 이 딜레마가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고, 금전적인 문제하고 결합되는 게 그것만큼의 두 번째로 가장 두 가지 문제, 결국은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하자면 피해자의 입막음용으로 시작되었던 노태우 정부에서 있던 이 광주 보상법이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진실이나 그 다음에 정의가 없는, 진실 규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화해 조치 그리고 보상 조치, 이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해왔던 방법입니다. 뭐 가까이는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원인이 안 밝혀졌는데 곧바로 정부는 돈 들고 안산으로 쫓아가지고 유족들 앞에서 돈다발을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했던 방식이 항상 그래요. 그 첫 단추가 노태우 때 했던 특별법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신군부의 책임은 한 번도 공식 인정된 적이 없다. 내란죄는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 아니라 12.12에 대한 내란죄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전두환 노태우가 왜 처벌되냐 물어보면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들 거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살 책임이 아니라 내란죄 책임입니다. 즉 국가의 책임은 없습니다. 국가 책임은 없어요. 이렇게 결국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전노는 12.12의 내란죄로만 처벌되었지 학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단죄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돈도 없다고 이제 오리발 내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학살에 대한 면죄부를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법적으로 물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보상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있으면서 그때 이제 피해 유족들이 이미 이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도 참 이 발언하지 않고 그냥 입은 다물고 있었는데, 유족들에게 뭐라고 하긴 뭐하고, 피해를 받았으면 보상을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보상으로 가면은 난장판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에 그 상임위원을 그만두기 직전에 정부에 우리가 냈던 권고안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괄 보상을 해야지 법원에서 재판에 의한 보상으로 가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유족들이 깨지게 되고 개판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리 만무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유족들이 개별 이 말하자면은 그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 걸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억 받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한 피해를 당해서도 한 푼도 못 받고 유족들은 갈갈이 찢어지고 그 전국의 수십만 명의 피해학살 유족들이 제대로 된 단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만 해도 제 생각에는 아마 1,000억이 넘을 겁니다. 재단 하나 없습니다. 완전히 다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인 보상으로 갔을 때 문제점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제3자 입장에서 차마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광주 보상 같은 경우도 이게 그때 우리가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90년대 솔직하게 말하면 없었습니다만 남미의 어떤 나라들에서 이 시도됐던 이런 집단 보상 같은 방식 애초부터 어떤 그 공동체 보상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사회적인 공론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지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야기지만 이 개인 보상 위주로 가게 되었을 때 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회적 합의의 부분이 취약한 채로 제도화가 되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신군부가 왜 광주를 타겟으로 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규명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5.18 당시에 저는 대학생으로 서울에 5.18도 있습니다. 서울역 앞 시위가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역 5.18에는 서울역 앞에 시위에 갔었는데 서울역 앞에서의 5.18 시위는 해산 위지였습니다. 예. 공수부대 의원들이 와서 해산시켰고요. 광주에서는 끝까지 쫓아가서 이 말하자면 폭력적 진압을 했고 양상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규명이 안 됐습니다. 왜 광주를 타겟으로 했는가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역사적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영원함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늘날까지 영원함이 결국은 지역주의 이 투표 형태로 이게 갈라지게 된 이유인데 이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는 채로 5.18이 제도화되는 부분들이 오늘의 이런 결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광주 지역 내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주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 여러 가지의 이 제도화 과정이라든지 뭐 보상의 과정이라든지 추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민적인 토론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게 결국 오늘의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약점이 내부에서 약점이 있으면 반드시 외부에서 이제 이 틈을 타고 공격이 들어오기 마련이고 그게 이제 5.18에 대한 폄훼가 지난 10년 동안 아주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던 그 말하자면은 이 약점을 불쏘시개로 해서 들어오게 된 명분을 준 것이죠. 이 이제 피해자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지역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공격하기가 아주 좋은 타겟가 되었고 그래서 뭐 지금도 그 인터넷 같은 데나 유튜브에 5.18 한번 쳐보시면 그 여전히 뭐 간첩, 북한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보면은 극우 이런 쪽 사람들이나 지만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자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제 결국은 이 폄훼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먼 원인, 30년 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이거를 첫 단추를 뭐 다시 깰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는 모델이 저는 4.19라고 생각합니다. 4.19처럼 돼버리면 이건 진짜 이거는 5.18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이 우리 아래 세대들에게는 정말 웃음거리가 돼버립니다. 정말로. 근데 아직은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4.19의 이 유족회가 4.19를 어떻게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4.19 혁명의 대의가 이렇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승만을 찬양하고 이승만 기념관까지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정의가 제대로 정리됐다면 어디 그 사람들이 감히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반면교사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른바 이제 피해자 혹은 희생자의 범주하고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범주로 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더 한번 다시 가다듬어서 희생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더 충분한 예를 들면은 말하자면은 이 위로와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이 공로자의 범위는 이게 다 포함됩니다만 이 항쟁의 정말 주체인 분들에게는 사회적인 존경과 존중과 이것이 가야 되는 약간 차별화해서 이 차별화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뭐라고 할까? 대우라고 할까요? 예우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야만 이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뭘 기억할 거냐? 학살을 기억할 거냐? 운동을 기억할 거냐? 학살을 기억할 때는 국가 권력의 폭력성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고 공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민주화 운동의 대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희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의 차원에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민주화 운동이나 우리 사회 민주화의 기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기려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조금 개념적인 정리라고 할까 정돈이라고 할까 그 각각의 거기에 가담했거나 혹은 피해를 받았거나 여러 범주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넓은 의미는 또 광주 시민 전체 이 나름대로 계속 상처를 입었던 광주나 호남 사람들이 다 피해자 아닙니까? 그럼 이 넓은 의미의 피해자와 좁은 의미의 피해자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투쟁을 했던 분들과 그래도 소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혹은 액션을 취하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그분들의 피해 정도와 기여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이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지금까지의 과정처럼 해버리면 참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 피해를 입거나 희생을 당한 분들은 결국은 자기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 심리가 삐뚤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저는 일종의 삐뚤어진 인정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용수 할머니 말씀했지만 이분은 아무런 한국 사회로부터 아무런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말로 버림받아 온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적절하게 필요하고 반드시 더 예우를 해줬어야 마땅하지만 그분들이 위안부 문제의 모든 거에 마이크를 독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문제 5.18 문제에도 난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제가 여긴 다시 연구자의 입장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뒤에 이제 토론할 때 노영기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잘 하시겠지만 신군부의 책임을 단순하게 현장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12.12 이후부터의 이런 광주의 이 현장 투입까지 이르는 권력 장악의 전체의 시나리오와 전체의 역사적 그림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어야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로 그
폭력적인 진압을 학살을 감행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런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 법적 책임은 지금 물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그 내란죄 저걸로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미 당사자들이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또 현장에 있던 군인들에게 명령을 따라서 복종을 했던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희생자가 맞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해 책임을 직접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그 조직에 대해서 군부에 대해서 신군부에 대해서 우리는 가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가해 책임이 현장에서 총칼을 쓰는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 이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 작업은 지금 더 진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 점에서는 당시에 참전 여기 했던 말단 병사들의 모든 증언들이 다 채취가 되어 다시 체록이 돼야 되고 그 명령 수행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그 과정을 전체적인 재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 넓은 의미의 가해입니다. 즉 현장 가해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가해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에 대한 재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왜 이런 폄훼 발언이 계속 나오는지에 대한 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만원이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그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폄훼가 이 사람들이 뭐 정신이 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식의 폄훼 발언을 계속하게 되는 뭐라고 할까? 이유라고 할까? 혹은 그 사람들이 그 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학살 같은 경우는 유대인 학살을 부인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런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식의 폄훼 발언은 2차 가해입니다. 분명히. 2차 가해 맞는데 그럼 2차 가해를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으면 참 좋겠고 그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져서 그 폄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되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일종의 심리 구조라고 할까? 그런 발언이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한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결국은 이 5.18 단체들의 일부 단체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의 폄훼에 어떻게 불쏘시개로 결국은 이용이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기 반성, 평가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좀 제가 이제 그 광주에 있지 않는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본 관찰하는 걸로는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 대응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기념 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저도 여기 거의 매년 아마 수십 번 광주에 내려왔을 텐데 사업 보면은 이게 참 비용도 참 많이 든 것 같아요. 호텔에서 식사해서 외국 손님 초대해서 막 행사는 참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제가 이게 학자로서 이렇게 5.18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좀 깔끔하게 정리한 이런 외국 사람들이 보게 만든 논문 있나? 찾아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논문이나 혹은 아주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한 그 소개서, 이런 책자, 동영상,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에 물론 연구소가 있긴 하지만 5.18을 전문적으로 정말 깊이 연구를 할 수 있는 후세대 학자군 혹은 또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양성을 했나? 그런 기관이 있나? 이게 행사에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제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행사에 쓴 돈을 한 10분의 1이라도 좀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좀 그런 데 썼으면 훨씬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그 추념 사업, 기념 사업이 너무 행사 위주로 되었고 또 광주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전국화가 안 된 것이죠. 전국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역대 정권에서도 그냥 광주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 요청하면 예산 주고 그냥 당신들끼리 열심히 떠들어라 어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기념 추념 사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정말 그 제대로 이 5.18을 후세대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 좋은 어떤 교육용 이런 뭐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게도 이렇게 이걸 말 그대로 이거를 민주화 운동의 대의를 제대로 이렇게 우리는 희생당했어요, 우리는 힘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고 세계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우리가 행사 때마다 외국인들 많이 초청하고 아시아 이런 피해자들 많이 초청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렇게 뭐 미얀마라든지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 나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결국은 이 5.18의 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길, 역사 정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지역사회 민주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호남이 이제 물론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투표나 여러 가지 분면에서 분명히 민주주의의 선진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호남의 이런 공동체와 혹은 민주주의가 다른 지역이나 혹은 전국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모델, 풀뿌리 민주주의도 좋고 혹은 정치도 결국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대충은 느낍니다만 결국은 영남의 국힘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이 문제와 호남 민주의 문제가 결국은 동전에 서로 사실은 어쩌면 같은 면인데 서로가 영남 사람들이 국힘에 인질이 되어 있는 저는 인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과 어쩌면 호남에서의 이 민주당의 인질이 된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깨고 나가 돌파를 해야만 결국은 5.18이 살 것 같다.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가 결국은 이제 이 광주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영남은 어쨌든 뭐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이 당시에 이 항쟁에 참여했던 이 광주의 이 바닥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분들인데 민주화는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민주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나 소수자나 노동자나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게 결국은 5.18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인데 그런 의미에서의 좀 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거를 좀 맹아가 보여주면 역사 정의가 곧바로 그거는 실현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